어머니, 이 집은 다음 주에 강제 집행 들어와요. 뭐라고?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나가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순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제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잃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평생 모은 돈 1억 원도 날아갔고, 제 집도 날아갔어요. 총 4억 원어치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2통의 전화면 충분했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오후였어요. 제가 살던 집은 오래된 단층 집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아침마다 동네 개 짖는 소리에 눈을 떴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고 남편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던 집이었어요. 부동산 사람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할머니,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오면 집값 오를 거예요. 지금 파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미역국을 끓이는 거였어요. 냄비에 참기름 두르고 미역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준호, 이제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았는데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소리가 참 정겨웠어요. 이 소리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남편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울 때도 늘 이 소리와 함께였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겨울 끝자락의 햇살은 참 따뜻하더라고요. 식탁 위에 미역국 그릇을 놓으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작았지만 제 손때가 묻은 곳이었어요. 저 모서리에는 준호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고, 부엌 찬장 손잡이는 제가 매일 잡아서 윤이 났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였고요. 제 인생 자체가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니?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라는 게 그래요. 자식 한숨 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거죠. 엄마, 저 큰 결정을 해야 해서요. 무슨 결정?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매매로요. 매매? 그럼 좋은 일이네. 네. 분당에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지연이도 정말 좋아해요. 그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엄마로서 안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문제가 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요. 얼마나? 한 1억 정도요. 1억. 큰 돈이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준호야, 그 돈. 엄마가 있어. 정말요. 엄마. 언제 필요한데? 다음 주까지 계약해야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괜찮아. 가족인데 뭘 갚아. 그런데 준호야. 네.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혼자 사니까. 준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정말? 네. 사실 지연이랑 얘기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새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기뻐.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엄마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엄마 집은 나중에 파시고 그 돈으로 생활비 쓰시면 되죠. 우리가 다 모시고 살 텐데 뭐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죠. 여보, 우리 준호 잘 컸죠? 이제 제 집 마련한대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겠대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우리 아들 도와주고 나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당신도 기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은행에 갔어요. 은행은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더라고요. 뭐 하러 오셨어요? 아들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같이 사실 거예요? 네, 나중에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계약서는 쓰셨어요? 계약서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요? 나중에 같이 살 건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요. 특히 집 같은 건 명의를 같이 넣든지 해야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갔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체 좀 하려고요. 1억 원이요. 직원이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히 크시네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한테요.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은 송금 명세서에 용도를 꼭 적어두세요. 나중에 증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용도요? 네.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적으세요. 알았어요. 그때 그 직원 말을 잘 들어둔 게 나중에 제일 큰 증거가 됐어요. 그 순간은 몰랐지만요. 송금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1천만 원 남았네. 하지만 괜찮아. 아들이랑 같이 살 건데 뭐. 은행에서 나오면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방금 송금했어. 확인해봐.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무슨 은혜야? 가족인데. 그리고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 거잖아. 엄마가 너무 기대돼. 네, 엄마. 좋은 집 구해서 편하게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끝의 하늘은 참 파랗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미역국을 다시 끓였어요. 준호네 집들이 때 가져다 줄 거였어요. 집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이 집을 언젠가 팔게 되겠지. 30년을 살았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아들네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니 그게 더 좋아. 저는 벌써부터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 돌보는 상상을 했어요.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그 따뜻한 상상이 얼마 안 가서 차가운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억 원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네 새 아파트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방에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릴 것들을 골라내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사실 1억 원으로는 부족해요. 집값이 생각보다 높아서. 얼마나 더 필요한데? 한 3억 정도요. 3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디서 3억을 구해? 1억도 다 준 거 알잖아. 엄마. 그래서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담보.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네. 은행에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는데? 제가 갚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월급으로 매달 갚을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엄마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야. 엄마, 제발요. 이 집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이런 조건 좋은 집 다시 못 구해요. 준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 거잖아요. 더 좋은 집에서 같이 살면 엄마도 좋으시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갚는다는데, 그리고 같이 살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응. 근데 준호야, 내가 꼭 갚아야 해. 그 집은 엄마가 30년 산 집이야. 당연하죠,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담보라.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은행에 데려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은행 상담실에 앉았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댁 시세가 5억 정도 되시네요. 담보대출 3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요. 근저당.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준호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엄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제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풀려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옆에 앉은 준호를 봤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어요. 괜찮아. 준호가 갚는다고 했잖아.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서명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출 승인 되셨어요. 3억 원은 내일 입금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꼭 갚아야 해, 준호야. 당연하죠. 제 월급으로 매달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했어요. 새 아파트 이사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2달이 됐어요. 저는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이사는 잘했니? 엄마는 잘 있어. 답장은 간단했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못해서 미안해요. 언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매일 준호가 엄마, 이제 오세요라는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얼른 받았죠. 준호야, 엄마야, 잘 지냈니? 그런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아니라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아, 그래. 지연이구나. 준호는? 출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달까요. 감정이 하나도 없는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뭐라고? 제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어요. 경매라니, 무슨 소리니? 담보대출이요. 어머니께서 3억 원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못 갚았어요. 못 갚았다고 준호가 갚는다고 했잖아.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은행에서 어머니 집을 경매로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강제집행이 들어와요. 강제집행.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네. 그날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시면 강제로 나가셔야 해요. 내가 30년 산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뭐래? 준호도 이 얘기 알고 있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남편도 알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아들이, 30년 동안 혼자 키운 그 아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연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대요.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요양원이 오히려 나으실 거예요. 나는 준호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고 어머니 케어할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내가 1억을 줬어. 집 담보로 3억 대출도 받았어. 다 같이 살겠다는 약속 믿고 준 거야.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감정적이라고. 지금 내가 감정적이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그때까지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마당 흙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1억 원도 날아갔고 집도 날아갔어요. 73년을 살면서 모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아들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뭘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평소처럼 새벽 방송이 나왔어요.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세요. 힘찬 하루.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힘찬 하루예요. 제 하루는 이미 무너졌는걸요.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미역국을 끓이려다가 멈췄어요. 누굴 위해 끓이는 거지?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물만 한 잔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저는 결국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10번을 걸었어요. 10번 다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이 왔어요. 1시간 후에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준호 어릴 적 사진을 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준호. 저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거야?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안 하던 설거지도 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억을 줬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물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 어디로 가지? 집은 어디서 구하지? 돈은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당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을 믿은 게 죄야? 주먹으로 이불을 쳤어요. 1번, 2번, 3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거니?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60년을 함께한 친구죠. 경희야, 나 좀 만나줄래?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를 들은 경희가 바로 알아챘나 봐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공원으로 올래? 1시간 후,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3월 중순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어요.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같았어요. 경희가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순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확 늙었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늙을 만도 하지. 요즘 일어난 일 들으면 너도 늙을걸. 무슨 일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준호한테 1억 원 준 일, 집 담보로 3억 대출 받은 일, 며느리한테 전화 받은 일,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 경희는 듣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돈 보태주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너 보고 나가라고. 응. 미친 거 아니야?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경희가 화를 냈어요.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아니,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준호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던 제 모습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제 모습을요. 정순아,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나 다 봤어. 손이 얼어서 트고 허리 아파서 제대로 못 걷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준호가 이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순아,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일주일 후면 강제 집행이 들어와. 그래도 송금 기록은 있잖아. 담보대출 서류도 있고. 그거 증거 되지 않아?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순아, 동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봐. 요즘 노인 학대 문제로 복지 상담 많이 해준대. 노인 학대.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설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줄이야. 경희가 말했어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가족이라고 믿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는 정말 가족이라고 믿었어. 준호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경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외로웠어요. 친구가 옆에 있어도 결국 이 문제는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희가 말했어요. 정순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빨리 움직여야 해. 오늘 당장 동사무소 가. 그래야겠지.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봐. 무료 법률 상담소 있어. 법률 상담.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가족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정말 법적으로 싸워야 하나? 아들과 법정에서 만나야 하나? 그게 가능할까?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30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 해.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래서야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옷을 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나갈 때 입는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어두운 남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지. 아침은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물만 한 잔 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동사무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3월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을 여몄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긴장됐어요. 70 넘어서 이런 공식적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복지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2층 복지과입니다.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았어요. 2층 복지과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가족 문제를 남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면 강제 집행이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몇 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커피 냄새가 났어요. 직원이 저를 봤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무슨 상담이세요? 저는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차갑더라고요. 가족 문제예요. 직원이 메모지를 꺼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들한테 1억 원을 준 일,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은 일, 가족이니까 계약서를 안 쓴 일. 그런데 아들이 대출금을 안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일. 일주일 후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는 말.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나가야 하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대출금은 어르신 명의로 받으셨죠? 네. 제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채무자예요. 아드님은 그냥 돈을 쓴 거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송금 기록은 있으시죠? 1억 원 보내신 것. 네, 은행에서 송금했어요. 송금 명세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적었고요.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리고 담보대출 서류도 있으시죠? 네, 집에 다 있어요. 좋아요. 그럼 법률상담소에 가보세요. 법률상담소요? 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줘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 말이 낯설었어요. 70평생 살면서 법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싸워야 하나요?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일주일 후면 강제 집행이에요. 지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도 잃고 돈도 못 받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법률구조공단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오늘 당장 연락하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또 다른 종이를 건넸어요. 이건 노인 학대 신고 관련 안내문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노인 학대. 그 단어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경제적 학대.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직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젊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종이 2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 주소가 적힌 종이. 그리고 노인 학대 안내문.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는구나.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저처럼 아들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무슨 문제이신가요? 가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해요. 일주일 후에 강제집행이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법률 상담을 받는구나. 73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시청 근처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더라고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3층 상담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정신 차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3층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각자 사연이 있겠죠. 접수를 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법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책상 너머에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의자가 푹신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전화 상담 때 간단히 들었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 강제 집행 날짜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또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운 얘기. 아들이 아파트 사는데 1억 원 보낸 얘기.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은 얘기. 가족이니까 계약서 안 쓴 얘기. 그런데 아들이 대출금을 안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얘기. 강제 집행 통보받은 얘기.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다 말하고 나자 변호사가 물었어요. 송금 기록은 있으시죠? 네, 여기요. 저는 준비해 간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 증명서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요? 네. 단순히 생활비로 보낸 게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으로 보냈다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담보대출 서류도 있어요. 또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어르신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아드님이 실제 사용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요. 법정에 가야 해요. 아드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소송.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요? 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은 강제 집행도 막아야 해요.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힘드시죠? 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니.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보태줬다가 배신당하는 경우요. 맞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왜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한다.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포기하시면 집도 날아가고 1억 원도 날아가요. 그럼 어르신은 앞으로 어떻게 사세요? 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어르신 나이가 70세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사셔야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이 어떻게 사세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총 4억 원어치가 날아가면 저는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생존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이건 제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끔찍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순아, 내가 죽어도 너는 꼭 잘 살아.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남편은 제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주일 후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죠? 오늘 바로 가처분 신청할게요. 그리고 소장도 빨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은 일단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리면 강제 집행을 연기시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안도가 됐어요.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알아요. 상담실을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3월 중순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어요? 나 포기 안 해요. 나 당당하게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이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수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가처분 신청 완료했어요. 강제 집행은 일단 중지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송 준비를 해야 해요.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일단 송금 기록하고 담보대출 서류는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아드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도 모두 캡처해 주세요. 혹시 녹음한 게 있으면 그것도요. 알겠어요.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 증인이요? 네. 어르신이 아드님한테 돈을 보냈다는 걸 아는 사람 있으세요? 친구 경희가 알아요. 그럼 그분한테 증인을 부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통장 영수증들,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사진 한 장을 들어봤어요. 준호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죠.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스크롤했어요. 한참을 내려가니 1억 원 송금했을 때의 문자가 나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괜찮아. 나중에 같이 살 거잖아. 그 문자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잘 살기만 바랐어요. 저는 문자 대화를 캡처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담보대출 받을 때 문자도 찾았어요.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캡처했어요. 며느리 지연이와 주고받은 문자도 찾았어요. 어머니 담보대출 저희가 못 갚았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강제 집행이에요. 이것도 다 캡처했어요. 1시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재판할 때 증인 좀 서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다 봤잖아. 내가 준호한테 돈 보낸 것도, 집 담보로 잡은 것도 다 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희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정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이틀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소장 작성 다 됐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정말요? 네. 그럼 법원에서 날짜 잡아서 연락 올 거예요. 보통 1달 정도 걸려요. 1달. 그동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강제 집행은 막았으니까 당장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곧 아드님과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당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1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3호 법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법정에 가는구나.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뭘 입고 가지? 너무 후줄근하면 안 되는데. 결국 검은색 정장 비슷한 옷을 골랐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도 당당해 보여야지. 재판 당일 아침 경희가 집으로 왔어요. 순아,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경희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저는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겠죠. 보안 검색대를 지났어요. 금속 탐지기가 삐 소리를 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길었어요. 여러 개의 법정 문이 보였어요. 3호 법정. 문 앞에 섰어요. 여기구나. 김수진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어르신,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지만요.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르신은 제가 질문할 때만 대답하시면 돼요. 법정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고, 앞쪽에는 판사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 싫었어요. 원고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기 피고석에 앉아 있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판사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판사였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는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다시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건 번호 2025가소 234,567 원고 김정순 대 피고 박준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원고는 2024년 2월 피고에게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3월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액을 피고가 사용했습니다. 총 4억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의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경제적 학대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준호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어요. 판사님, 해당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기 위해 준 돈입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송금 명세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송금이지 단순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조건부 지원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제가 직접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고, 김정순 씨.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시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김정순 씨, 피고인 아드님께 1억 원을 송금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 준호가, 아니, 피고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파트 사면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줬어요.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말하다가 목이 맸어요. 그리고 담보대출은요? 피고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3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판사님, 저는 70세시예요. 그 돈이, 그 집이 제 전부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피고 박준호 씨. 준호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네, 판사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준호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상황입니까? 준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준호 씨,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증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나중에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조건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담보대출 3억 원은요? 원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인데 상환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엔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도 빠듯하고, 생활비가 빠듯하면 왜 아파트를 샀습니까?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피고 측 제출 자료를 보니 피고는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배우자도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 3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했다. 저희가 다른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그럼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박준호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판사님, 저도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제가 엄마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 배우자 이지연 씨,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 지연이가 일어섰어요.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판사님, 저희도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돈인데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는지. 김수진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동거 약속을 했고 담보대출금 상환 약속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지연 씨, 계속하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실 때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왜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어머니께서 몸도 안 좋으시고 저희가 맞벌이라 케어가 어려워서.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라고요. 지연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김수진 변호사가 또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 측은 원고를 기만하여 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거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때는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오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 없이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패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다음 재판 때 보자.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준호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경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순아, 잘했어. 넌 당당했어.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싶었어요. 법원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은 정말 길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꿈을 꾸면 법정이 나왔어요. 낮에는 집 안을 배회했어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더 빠졌어요. 45kg밖에 안 남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김수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번째 재판이에요.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을 거예요. 경희 어르신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죠. 네.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 경희가 말했어요. 제대로 증언하겠다고. 좋아요. 그리고 피고 측에서도 증인을 내세울 것 같아요. 누구요? 아마도 며느님 쪽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군요.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번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이번에도 경희가 함께 갔어요. 법원 앞에서 경희가 말했어요. 정순아, 오늘 내가 제대로 증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법정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방청석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와 지연이도 와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 눈이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도 서로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판사였어요. 모두 앉으세요. 오늘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부터 듣겠습니다. 경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보내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정순이가 아니. 정순 씨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준호가 아파트 사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면서요. 그때 정순 씨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경희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뻐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경희가 계속 말했어요. 순이는 남편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돈 벌어서 준호를 키웠어요. 경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 감정을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판사님, 너무 억울해요. 순이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1억 원도 모자라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증인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경희가 심호흡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이에요. 순이는 준호한테 1억 원을 보냈고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도 받았어요.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믿고요.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아셨나요? 네. 순이가 걱정하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준호가 돈이 더 필요하대. 집을 담보로 잡자는데 괜찮을까? 하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정순아, 그건 너무 위험해. 계약서라도 써야지 했죠. 그런데 원고는요? 정순이는 아들을 믿는다고 했어요. 가족인데. 계약서까지 쓸 필요 없다고. 경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정순이는 너무 착해서 당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앉았어요. 이번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정순 씨와 피고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하는 약속을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럼 추측이군요? 아니에요. 순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준호가 나중에 같이 살겠다고, 대출금도 갚겠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증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경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제 옆에 앉으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순아,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피고 측 증인 차례였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사위입니다. 그리고 제 딸의 남편이고요. 피고 부부의 경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대출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돌려달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김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증인, 직접 들은 사실만 말씀하세요. 지연이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저는 딸한테 들었어요. 간접 증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판사가 양측을 보면서 말했어요. 증인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김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금 1억 원, 그리고 원고의 주거지를 담보로 한 3억 원의 대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약속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집을 잃게 되었고, 현금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73세 노모를 기만하여 전 재산을 편취한 것입니다. 피고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다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주었다면 왜 송금 명세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동거 약속은요? 대출금 상환 약속은요? 이 모든 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어요. 이기면 어떻게 되지? 지면 어떻게 되지? 이기더라도 아들과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 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패소. 그때마다 깜짝 놀랐겠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몸무게는 더 빠졌어요. 40kg도 안 남았어요. 거울을 보면 해골 같았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어요. 판결을 봐야 했어요. 판결 날 아침 손이 너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단추를 끼우다가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구르는 단추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경희가 왔어요. 정순아, 내가 도와줄게. 경희가 제 옷을 입혀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괜찮아. 오늘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그러면 좋겠어. 법원으로 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무법정 앞에 섰어요. 이제 끝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지연이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무릎을 꽉 쥐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건 번호 2025가 소위 13만 4,567원. 원고 김정순 대 피고 박준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미지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유. 본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4억 원은 증여가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판단한다. 송금 명세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라고 명시된 점,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순아, 이겼어. 내가 이겼어. 저는 그냥 멍했어요. 김수진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려요. 승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기쁜지 슬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돌아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경희가 안아줬어요. 정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법원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5월이었어요. 봄이 한창이었어요.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황량했어요. 경희가 옆에 앉았어요.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이긴 건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럴 수 있어. 상대가 내 아들이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경희야, 나 제대로 한 건가? 응.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텅 빈 것 같지? 그건 내가 아직도 엄마이기 때문이야. 엄마.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였어요. 준호의 엄마였어요.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 이겼어요. 4억 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이겼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을 받으면 그 다음은 아들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매일 울었어요.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제 마음은 패배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경희는 아침에 왔다 갔는데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준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왔니? 차갑게 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준호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까지 따라왔어요. 앉아. 준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아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로 다 되는 줄 아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이거. 준호가 검은 가방을 꺼냈어요. 이게 뭐니? 돈이요. 1억 원이요. 준호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판결대로 4억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1억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1억 원. 그 돈을 위해 재판을 했고 아들과 싸웠고 가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눈앞에 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네. 법정에서 엄마 모습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엄마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준호야, 엄마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믿었던 거야. 그런데 너는 엄마를 배신했잖아. 엄마, 나는 내가 엄마와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믿었어. 1억을 주면서도 기뻤어. 집을 담보로 잡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어. 왜?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집도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를 버리려고 했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제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미 너한테 모든 기회를 줬어. 돈도 줬고, 집도 담보로 잡아줬고, 믿음도 줬어.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걸 짓밟았잖아.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 돈 없으면 엄마는 못 살아. 너희가 엄마 집을 날려버렸잖아. 엄마, 넌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70세시야. 엄마한테는 시간이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하려고 하지 마. 엄마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가족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가족, 너희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한 게 가족이 할 짓이니 1억 주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줬는데 버리는 게 가족이니? 엄마, 준호야,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너는 내 식구끼리 잘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가 없어. 준호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가방은 두고 가. 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천천히 갚아도 돼. 엄마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엄마. 하지만 꼭 갚아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준호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끔. 안부 정도는. 감사합니다, 엄마. 준호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힘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강을 건넜고 다리는 무너졌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어요. 1억 원을 받고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새 주인이 생겼어요. 다행히 법원 판결 때문에 경매가 취소됐고 은행에 3억을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의 삶은 이제 끝났어. 변호사 김수진과 상담했어요. 어르신, 집을 파시면 시세가 5억 정도 나올 거예요. 은행 대출 3억 갚고 나면 2억이 남아요. 김준호 씨한테 받은 1억 합치면 총 3억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디서 사실 생각이세요? 작은 곳이면 돼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알겠습니다. 며칠 후 경희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수원 시내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 정도 됐을까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창이 컸어요. 남향이었어요. 햇살이 잘 들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에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순아, 여기 좋다. 햇살도 잘 들고. 응, 나도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구나. 하지만 사진은 챙겼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이니까요. 이사 날이 왔어요. 경희가 도와주러 왔어요. 정순아, 다 쌌어? 응.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그래도 30년인데. 30년. 참 길었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저 모서리에는 준호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었어요. 부엌에는 제가 매일 사용하던 냄비가 있었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경희야, 나 진짜 잘하는 거 맞지? 응. 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시작. 택시를 불렀어요. 짐을 싣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순아, 울지 마, 앞을 봐. 응. 새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날랐어요.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방 안에 짐을 풀어놨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5월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경희가 말했어요. 정순아, 여기 정말 좋다.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기분도 좋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들었어요. 낯설었어요. 천장도 낯설고 소리도 낯설고.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잠들었어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아침이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유로웠어요.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있었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바질. 제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살을 쬐게 해줬어요.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가까운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70이 넘어서 독서를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시간이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써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위안이 됐어요. 저녁에는 경희가 가끔 놀러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마도 봤어요. 경희가 말했어요. 정순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경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버틴 거지. 강해서. 저는 정말 강해진 걸까요? 아니,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였어요. 준호한테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간단한 안부였어요. 저도 답장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어요. 가끔 준호가 그리웠어요. 아니, 준호가 아니라 예전의 준호가 그리웠어요. 엄마를 사랑했던, 순수했던 그 아이가.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나머지 3억 원은 준호가 매달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받았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서로에게 편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탐스러웠어요.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했어요. 내가 키운 거야. 그 생각이 뿌듯했어요. 문득 거울을 봤어요. 살이 좀 쪘더라고요. 40kg에서 45kg으로.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나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순아, 수고했어. 잘 살아남았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 집에서 산 지 1년이 됐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혼자 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요가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았어요. 베란다 텃밭은 더 커졌어요. 상추, 토마토, 바질, 고추, 가지. 작은 베란다가 작은 농장이 됐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정순 씨,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요? 그냥 매일 관심 가지고 돌보면 돼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을 주면 자라나요. 이제는 저 자신한테 그걸 주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아들한테 버림받았는데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있으니.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준호는 꾸준히 돈을 갚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피고가 3억 원 완납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돈 잘 받았어. 고생했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관계구나.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나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외롭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어요. 74세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 집에서 산 지 1년이 됐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권리를 찾았고 내 삶을 되찾았다. 준호는 여전히 그립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70세 나이에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울었고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아남았어. 너는 소중해.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힘들어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릴 권리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